그날 등대 불빛이 멈췄습니다. 썰물의 물길이 열리던 단 46분, 아들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바다가 삼켰다고. 하지만 전 압니다. 바다는 기억하는 법이 있으니까요. 등대 아래 바다가 숨을 고르던 아침 김이 올랐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 천장에 맴돌았지요. 창밖 포구에서는 밧줄이 삭삭 기와장처럼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파도는 낮게 부서졌고 갈매기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오후 간조, 평소보다 더 낫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칼처럼 또렷했습니다. 창틀에 매단 작은 조기 2마리가 바람에 흔들렸고 대문 깃발이 1번, 2번 젖었습니다. 저는 국을 덜어 식탁에 올리고 김을 살짝 구웠습니다. 그때 녀석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장화끈을 당기는 손이 성급했지요. 금방 다녀올게요. 쉬었다 가라. 썰물에 맞춰야죠. 등대 및 가묘만 정리하고 올게요. 등대. 우리 섬의 맨 끝. 바다가 숨을 내쉴 때만 길이 열리는 곳. 아이 아버지가 생전에 물길은 성격이 있다고 했지요. 급할 땐 입을 닫고 기다리면 길을 보여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녀석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후후 불었습니다. 김이 눈썹에 닿자 피식 웃었습니다. 웃는 입가에 소금기.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들고 와서 소금말이 껴있던 웃음.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얇아 보였습니다. 오늘 바람이 꺾인다더라. 깃발이 괜찮아요? 물길만 보면 돼요. 혼자 가지 말고 도선장내 불러라. 괜찮아요? 점심 전에 올게요. 그 말 가볍게 튕겼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장롱에서 낡은 우비를 꺼냈습니다. 비는 아니었지만 해무가 짙을 때가 있습니다. 목 뒤가 서늘하면 안개가 금방 들이치지요. 녀석 어깨에 우비를 올려주며 저는 손목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쉬자고. 그런데 입술이 붙었습니다. 괜찮다는 눈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나서니 바람이 옆에서 밀었습니다. 방파제 위로 구름 그림자가 기었습니다. 녀석은 예초기 대신 작은 낫, 솔채, 비닐자루를 들었습니다. 꽃이라곤 들쑥한 구절초뿐인데도 챙기는 모양새가 반듯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버릇이지요. 정리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 하나 올리고. 트럭이 골목을 지나가며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섬사람 인사였습니다. 포구 끝에서 두레를 만난 녀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문에 손을 올려 눈을 가렸습니다. 빛이 쏟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 저 멀리 등대가 하얗게 섰습니다. 머리에 붉은 가시 낮게 돌아갔습니다. 낮에도 도는 날이 있습니다. 물길이 심술일 때입니다. 라디오는 다시 말했습니다. 간조, 오후 3시 46분.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46분. 애비는 말했지요. 이 섬은 물길창이 짧다. 욕심은 다친다. 저는 국을 다시 덮였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장독대 뚜껑을 정리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손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거리를 씻으며 저는 깃발을 봤습니다. 대문 깃발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았습니다. 바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 안심해야 하는데 가슴께가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국을 식히고 김을 한 장 더 구웠습니다. 버릇이지요. 돌아올 사람 밥상부터 차리는. 2시 반. 닷줄을 당기는 소리가 포구에서 났습니다. 고기배가 한 척, 또 한 척 들어왔습니다.
선창의 개가 한 번 짖고 멈췄습니다. 등대 쪽은 고요했습니다. 해무가 얇게 내려앉더니 금빛이 살짝 까졌습니다. 간조가 가까워지는 신호. 저는 부엌칼을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방울 한 알이 마룻장에 톡 떨어졌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소리. 이상하게 그 소리가 제 심장 박자와 같았습니다. 3시 라디오를 껐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장독 하나를 톡 두드렸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텅, 가득 차면 동동. 오늘 소리는 동동과 텅 사이였습니다. 마음도 그랬습니다. 3시 40분. 깃발이 한 번 젖었습니다. 등대가 아주 느리게 돌았습니다. 섬 언덕의 억새가 쓰다듬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방파제 끝까지 천천히. 어머니들이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섬은 소식을 눈으로 말합니다. 방파제 끝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등대 아래 검은 바위들 사이로 물길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미끄러운 길. 아이 아버지가 승복 같은 길이라 부르던 그 길은 지금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얕게 물을 쥔 채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등대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낮은 쇳소리. 제 입에서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배 이름도 개 이름도 아닌 제 첫째. 저는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린내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소금으로 목을 막았습니다. 3시 46분. 라디오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칠판처럼 까삭거렸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귀로 시간을 셌습니다. 파도 간격, 종의 울림, 깃발 한 번. 그동안 녀석은 금방, 일하했던 녀석은 등대 밑으로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발자국 2쌍이면 좋았을 겁니다. 한 쌍만 나 있었습니다. 젖었다가 바람에 반쯤 말라버린 발자국. 장화코가 살짝 안쪽으로 휘는 그의 걸음. 아들아, 거기 있지? 바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한 번 바위를 넘어왔습니다.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차갑다는 느낌도 뜨겁다는 느낌도 아닌 무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등대종이 2번째, 아주 멀리서 울렸습니다. 섬 사람들 말로 해가 삼키는 소리. 그 소리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의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대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점심상을 걷지 말자. 문턱에 운동화 한 짝을 내놓자. 섬에서는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어야 돌아온다고 믿으니까요. 믿을 게 그뿐이어서요. 그날 저녁 해는 빨리 졌습니다. 등대 불빛이 낮은 원을 그렸습니다. 라디오는 고장이 났는지 지지직 잡음만 냈습니다. 저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잡음 사이로 쇳내 같은 소리가 스쳤습니다. 종인지 바람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때였지요. 등대종이 3번째 울리고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던 때가. 밤새 바람이 변했습니다. 창문이 덜컹 유리 사이로 안개가 밀려들었어요.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숨을 죽인 것 같았죠. 이튿날 새벽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가스 불꽃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덜 먹은 미역국 냄새가 식탁 위에 남아 있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소금 맛이 줄었더군요. 밤새 김이 빠졌나 봅니다. 그게 사람 마음도 그런가 싶었어요.
밤새 두려움이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아직 안 왔을 리가 없는데 혼잣말이 부엌 천장에 닿고 흩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포구 쪽 깃발이 젖어 있었습니다. 밤에 비가 왔던 모양이죠. 마당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장화 한 짝이 쓰러져 있었어요. 빗물이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주호가 신고 나간 장화와 똑같은 모양. 그런데 색이 달랐어요. 우리 집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 최 아줌마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둘렀고 손에는 젖은 미역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호 벌초 갔다며? 어제 아침에 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밤새 안 왔다고? 그녀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 짧은 숨소리에도 놀람이 섞여 있었죠. 혹시 밤에 배소리 들었어요? 글쎄, 자정쯤에 트럭 소리가 좀 났어. 부두 쪽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트럭이라. 섬에서는 새벽에 트럭이 움직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머리에 걸렸습니다. 저는 우비를 걸치고 부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바닥엔 비 냄새가 고여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갯내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두 끝에는 고깃배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줄이 반쯤 풀린 채로 바람이 불 때마다 쇠고리가 덜컹거렸죠. 그 소리 속에 낯선 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두로 내려오는 길, 트럭 타이어가 만든 자국. 신선했습니다. 밤비에 지워지지 않은 걸 보면 자정 이후였을 겁니다. 그 자국은 등대길로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 발자국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발, 가벼운 운동화 자국 하나, 그리고 무거운 장화 두세 개.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주호야, 너 혼자 아니었던 거지? 바다에서 철썩 물소리가 났습니다. 물 위에 기름막이 얇게 번져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초기에서 새어나온 기름일까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가져간 건 그 작은 납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대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짙은 비옷, 모자를 눌러 쓴 사람.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바로 옆길로 사라졌습니다. 모양새가 익숙했습니다. 도선장 박씨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이 울렸습니다. 등대의 세 번째 울림, 낮게 깔리는 쇳소리가 바닷물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들어올까봐 불을 켜두면 길을 잃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지지직칙. 그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분명 사람 소리 같았어요. 엄마, 한 음절이 길게 끊어졌습니다. 귀를 대고 볼륨을 높였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헛소리였을까요? 그 순간 창문이 울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2번, 3번, 그리고 멈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었습니다. 주호야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바깥에서 깃발이 한 번 더 젖었습니다. 비가 아닌데도요. 새벽 3시 문 앞에 손전등을 들고 섰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때렸습니다. 포구 쪽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가 뜨면 직접 가보기로. 아무리 위험해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섬 사람은 물길을 타야 사는 법. 그 길이 닫히면 스스로 열어야 하니까요.
들고 나갈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전등, 물통, 수건, 그리고 아들이 쓰던 낡은 나침반 하나. 작동도 잘 안 되는 그걸 꼭 쥐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표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등대 불빛이 한 바퀴 돌고 멈췄습니다. 바다가 한숨을 쉬듯 잦아들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찾으러 가야 할 시간이란 걸. 그 새벽 라디오 속 잡음 사이로 들리던 목소리,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게 진짜였을까요? 그날 해가 떴을 때 섬은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면 울어대던 녀석이었는데요. 하늘은 희끄무레했고 바람은 방향을 잃은 듯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우비를 챙기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여전히 잡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잡음 사이로 숫자가 들렸습니다. 오늘 간조 오후 3시 46분. 어제 들었던 그 시간이 또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시간에 맞춰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전날 차린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물은 굽고 미역은 흑빛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릇 옆엔 아들이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표지가 젖어 있었고 모서리가 흙으로 얼룩졌습니다.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거기엔 낯선 글씨가 있었어요. 물길 46분, 숨구멍 하나. 아래엔 조그맣게 화살표, 그리고 등대 쪽을 가리키는 표시. 숨구멍. 아들이 어릴 적 말하던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바다는 숨을 쉬어요. 그 숨구멍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간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폭우로 내려가자 도선장 노인이 작은 배를 닦고 있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비쳐서 얼굴이 절반쯤 어둠에 묻혀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트럭 소리 못 들으셨어요? 들었지. 어디로 갔나요? 등대 아래로. 새벽 4시쯤. 그런데 말이야. 거기 요즘 공사차 다녀. 매립지로 쓰려는 모양이야. 함부로 가지 말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섬사람 중 그 길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조수간만에 따라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은 샘이 있어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들은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등대 밑에 다녔으니까요. 어르신, 예전 그 군사터널 아직 막히지 않았죠? 그걸 어째 알았나?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물 빠질 때만 열리는 통로라고. 맞아. 설물 46분 동안만 길이 열리지. 그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시 차올라. 괜한 짓 하지 마. 사람 삼킨 길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밀었습니다. 사람이 삼켜졌다면 그 사람은 내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저는 아들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나침반, 녹이 슬어 있었지만 바늘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같은 곳이었어요. 동쪽 등대.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책장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그린 섬의 남쪽 해안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하나, 등대 밑 바위. 옆엔 짧은 글씨. 열리는 길. 물 빠지는 틈. 저는 등대를 떠올렸습니다. 해가 낮아지면 빛이 수평으로 뻗고 그 그림자가 바위를 가르죠. 그 틈으로 들어가면 바다 밑으로 이어진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 아이 아버지가 술김에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땐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로 흘려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실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에 새 건전지를 넣고 마른 밧줄 한 타래를 챙겼습니다. 바위는 미끄럽고 조류는 빠릅니다. 그 밧줄을 허리에 묶어두면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썼습니다. 간조 346, 물길 46분, 숨구멍 하나. 그 종이를 등대 쪽 깃발 아래에 꽂아 두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오면 제가 간 줄 알게요. 주호야, 엄마 간다. 기다려라. 그 말이 바람에 섞여 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점심 무렵 부두에서 도선장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작은 나무배 한 척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타게. 감사합니다. 물길이 열릴 때 파도에 거품이 서면 바로 돌아오게. 그게 다치는 신호야. 잊지 말게. 배가 물 위에 뜨자 등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낮에도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물결은 잔잔했지만 바닥이 유리처럼 비쳤습니다. 물 아래로 길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번지는 모래줄기. 저는 손에 쥔 나침반을 봤습니다.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딱 그 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 엄마 간다. 바람이 제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모래가 부서지며 흩어졌습니다. 그 길의 끝이 바로 그 숨구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5분. 간조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음속으로 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등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등대 아래 바위에 닿았을 때 저는 손끝으로 돌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지만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등을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숨구멍 하나, 물길에 46분. 그때가 오면 그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날 바위 틈에서 들려온 소리. 물속이 아닌데 분명 누군가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바다는 유리처럼 잠잠했습니다. 물 위엔 구름 그림자만 느릿하게 떠 있었죠. 섬 사람들은 포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태풍 전야엔 바다가 숨을 참는다. 는 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그 고요를 믿지 않았습니다.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간조, 오후 3시 46분. 풍속 약해짐. 아들이 남긴 그 시간. 저는 그 말을 믿고 바위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좁고 미끄러웠습니다. 굴껍데기가 바닥에 널려 있었고 발끝마다 조개가 깨져나갔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심장 박자와 비슷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얇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빠지고 검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숨구멍. 아들이 말하던 그 자리였어요. 저는 허리에 밧줄을 손으로 한번 감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천천히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대 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드론 날개 소리였습니다. 섬에 그런 걸 띄우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기체 하나가 등대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빛을 깜빡이며 바위 쪽을 비추고 있었죠. 뭐야, 저건. 그 빛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이 부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뒤쪽 절벽 위에서 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귀에 댔고 다른 한 명은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등대 아래로 더 내려가려는데 바위 옆에 나무 팻말이 새로 꽂혀 있었습니다. 사유지 출입 금지. 어제까진 없던 팻말이었어요. 검은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밑엔 작은 문구가 있었죠. 모모개발 시공구역. 개발이라니. 이런 외진 섬에 누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라디오가 울렸습니다. 지직, 지직. 그리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잡았어. 등대 밑. 그 한마디가 제 피를 씻게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껐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발소리, 자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주호야, 엄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남자 둘의 그림자가 바위 위를 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을 했습니다. 등대 밑. 확인 중. 노인네 하나 움직임 있어. 노인네 저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불어 바닷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전등을 꼭 쥔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바위 틈을 다시 살폈습니다. 바닥엔 젖은 자국이 있었어요. 장화 발자국, 그리고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 그 끝에 녹슨 쇠고리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고리에 매달린 낡은 로프. 끝은 끊겨 있었지만 매듭 방식이 낯익었습니다. 그건 우리 주호가 어릴 적부터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돌려 묶고 끝을 2번 매듭 짓는 특유의 습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로프에서 희미한 쇳내와 조개껍질 먼지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바닷속에서 한동안 잠겼다가 올라온 것처럼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확신했습니다. 아, 여길 다녀갔구나. 그렇지?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물길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시 40분. 이제 6분. 숨구멍이 닫히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대 위에서 조명이 꺼졌습니다. 기계음이 뚝 멈췄습니다. 드론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르. 바닷가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 소리. 섬 전체가 울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절벽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먼지 사이로 트럭 2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모개발. 짐칸엔 회색 자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루 끝에서 검은 진흙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라디오가 다시 켜졌습니다. 지직, 치익.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진입 완료. 터널 폐쇄 준비. 터널. 아들 수첩에 있던 그 숨구멍, 바로 그 통로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그걸 메우려는 건 아닐까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거기 아들이 있다면. 안 돼, 제발 잠깐만 기다려줘요. 저는 다시 바위 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물길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이제 46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릴 때마다 돌틈 사이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사람 숨처럼 들렸습니다. 흐, 흐. 저는 그 숨결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작고 젖은 목소리. 눈을 떴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만이 허공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음속이 아니라 바위 아래 어딘가에서 들려온 것이라는 걸.
그때였지요. 바닷속 어둠 한가운데서 아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온 건 밤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등대 불빛이 바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불빛이 닿을 때마다 물결 위로 작은 반짝임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저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팔이며 다리에 소금 자국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 사이에 바위 틈에서 주워온 끊어진 로프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매듭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번 돌리고 1번 묶은 뒤 끝을 작게 접어 넣은 모양. 주호가 어릴 적부터 쓰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손끝으로 만지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너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그 숨구멍 근처에 있었고 누군가 그 자리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구에 나갔습니다. 안개가 짙었고 바람이 잦았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해경 모자를 쓴 사내였습니다. 그는 제게 눈길 한 번 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곳엔 가지 마시오. 혹시 아들 소식 들으셨나요? 들은 건 없습니다만 그 개발업자들 수상해요. 그들이 왜 메리퍼가를 서둘렀는지 아십니까? 왜요? 등대 및 옛 군사 통로. 지도엔 없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길이 있다더군요. 요즘 그 통로 안에서 기계음이 새 나온다는 말이 돌아요. 기계음, 드론, 트럭, 그리고 무전. 모두 한데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날 그 시간에.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 직접 봐야겠어요. 혼자는 위험해요. 내가 같이 가죠. 그는 퇴직한 지 오래라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바다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태풍 전날 오후 물길이 다시 열릴 그 46분. 그때 함께 들어가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해를 삼키듯 낮게 깔렸습니다. 마당의 깃발이 3번 젖었습니다. 그건 바람이 바뀐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다가 심수를 부릴 때의 전조.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이 섞인 주파수를 돌리다 문득 멈췄습니다. 폐수로 차단.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전등이 깜빡였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집이 갑자기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그 안엔 깨진 고등 껍데기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 1장. 그만 알아보세요. 다음엔 바다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바다는 두렵지만 아들을 두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40분 바다로 나가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는 등대 밑으로, 나는 바깥길로 돌아맞겠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 불빛 아래 아들이 남긴 수첩을 또 펼쳤습니다. 거기엔 낯선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위 틈, 조개 껍질 먼지 냄새. 그곳이 숨. 눈을 감자 그 냄새가 코끝에 떠올랐습니다. 짙고 짠내와 쇳내가 섞인 냄새.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숨 같은 냄새였습니다. 해가 뜨자 저는 손에 매듭을 쥐었습니다. 그 매듭이 방향을 알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나침반, 손전등, 밧줄, 그리고 아들이 쓰던 호루라기. 바람에 실린 파도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내 숨을 찾아갈게. 그날 오후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제 아이를 품어준 자리였으니까요. 이번엔 그 품에서 다시 데려올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등대 불빛이 처음으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태풍 전날 오후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다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등대 불빛이 멎은 그날 섬은 마치 세상이 끝나기 직전처럼 조용했습니다. 저와 선장은 배에 밧줄과 손전등 그리고 공기통을 실었습니다. 간조는 오후 3시 46분이요. 물길이 열리면 46분뿐이니 그 전에 나와야 해요.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밀어 바다에 띄우자 물결이 낮게 일렁였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습한 쇳내가 맴돌았어요. 바다가 숨을 참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대 밑 바위에 닿았을 때 조심스럽게 배를 묶고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틈이 갈라지며 안쪽으로 숨구멍처럼 구멍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찬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둘로 나뉘어. 왼쪽은 막혀 있고 오른쪽은 저수지 쪽으로 통하지. 아들이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바람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람의 본능이요. 그쪽일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밧줄을 허리에 묶고 손전등을 든 채 천천히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습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돌벽에는 이끼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신발이 미끄러졌고 저 멀리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불빛을 비추자 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호. 돌에 긁은 글씨였습니다. 그 밑엔 흐릿하게 살아있다는 글자가 보였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끝이 돌 위를 쓰다듬을 때 갑자기 바닥이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숨구멍 아래쪽 철판이 덮인 통로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요. 물이 들기 시작했어. 뒤돌아보니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저 철판 아래에 아들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손전등을 내려 비추자 철판 사이로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에서 거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요. 주호야, 거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철판 아래에서 딸깍하는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매듭진 밧줄 끝이었어요. 아들이 쓰던 방식에 2번 묶은 매듭. 주호야, 엄마야. 들리지? 손끝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밧줄이 아래에서 한 번 툭 하고 당겨졌습니다. 1번, 2번, 3번. 그건 아들이 어릴 때 신호로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3번이면 괜찮아요. 1번이면 위험해요. 눈물이 바닷물과 섞였습니다. 저는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터널 위쪽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겁니다. 나와요, 어서. 이러다 같이 갇혀요. 조금만요. 이 밧줄 끝만. 물은 이미 가슴까지 차올랐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밧줄을 감아 당기자 아래쪽에서 뭔가 묵직한 게 움직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속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휘익 휘익. 분명히 아들의 호루라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한 물살이 밀려들었습니다. 몸이 뒤로 밀렸고 손전등이 떨어졌습니다. 빛이 흔들리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그만이요.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그 순간 밧줄 끝에서 또 한 번의 툭 신호가 전해졌습니다. 3번.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밧줄을 놓았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고 몸이 위로 밀려 올라가며 숨이 끊길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제 심장도 그 대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폭우의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장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엔 젖은 밧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밧줄 끝에는 아들이 쓰던 호루라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호루라기 구멍 사이에서 바닷물이 아니라 피 한 방울이 흘러나왔습니다. 호루라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는 그 쇳조각, 분명 주호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바닷가에서 불던 그 낡은 휘파람 소리까지 그대로 느껴졌죠. 하지만 그 구멍 사이로 흘러나온 건 맑은 바닷물이 아니라 진한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짙은 색이 모래에 스며들며 점점 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장님 이게. 그만 보시오. 지금은 물러서야 해요. 아니요. 이건 제 아들 거예요. 그게 바닷속에서 올라왔어요. 이건 신호예요. 선장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그 물결이 사라질 때마다 바위 틈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왔습니다. 뻑뻑. 마치 누군가 안에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에 지붕이 들썩였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선 태풍주의보 발효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밖은 완전히 깜깜했어요. 등대 불빛조차 꺼진 채였습니다. 저는 호루라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척.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낮은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죠.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어둠 속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닿을 때마다 물방울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주호야 너니? 어머니 거기 가지 마세요. 어디를 말하는 거니? 바다에 입 다치고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림자는 파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선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바다 쪽엔 검은 물결이 거품을 내며 일렁이고 있었죠. 그 중심에서 희미하게 원형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입이 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호루라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발끝으로 굴러갔습니다. 주우려 몸을 숙이려는 순간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물러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호루라기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한번 크게 부서지더니 그 자리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폭우는 엉망이었어요. 배들이 뒤집혀 있고
해안가엔 고둥과 통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바다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그 호루라기가 밀려왔을까 싶어서요. 그 대신 모래 속에서 발견한 건 녹슨 금속판 한 조각이었습니다. 군용 표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대천리 보안 통로 영삼, 통로 영삼. 그제야 선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밑엔 옛날 군사 통로가 있어. 아들은 그곳을 조사하러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금속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한 명은 선글라스를 썼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등대 근처에서 작업을 하셨죠? 네, 작업이라니요? 허가 없는 수색은 위험합니다. 섬 관리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오. 그들의 목소리는 공무원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차갑고 불길했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이 일에 더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젖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위 틈 아래 낯익은 등산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지 마라. 그는 이미 바다의 것이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아끼기 시작한 건 누구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아이들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면 창밖에서 누군가가 집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들렸죠.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휘익 휘익. 호루라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다에서가 아니라 집 뒤편 산등성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올라간 밤, 달빛 아래에서 나는 아들의 발자국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산등성이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흙길이 미끄러웠지만 그 소리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휘익, 호루라기 소리. 바람을 가르며 한 번, 잠시 멎었다가 또 한 번. 그건 분명 주호의 리듬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소리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달빛 아래 발자국 2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장화 자국. 한쪽은 안쪽으로 살짝 휘어 있었어요. 그때처럼 그 아이의 걸음 그대로였습니다. 주호야, 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한 번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끝에 조개껍질 먼지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와 쇳내, 그리고 아주 옅은 미역향. 그건 분명 등대 밑 바위의 냄새였습니다. 발자국은 산길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젖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열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닷물에 닳아 글씨가 반쯤 지워졌지만 가운데 한 문장만은 또렷했습니다. 바다는 삼키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장을 넘기니 아들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통로는 생각보다 깊어요. 여기서 기계음이 들립니다. 누군가 숨기려는 게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길은 기억하니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마다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바람 속으로 눈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을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등대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고
공사 차량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다에서 밤마다 불빛이 돈다는 얘기가 돌았죠. 누군가는 그걸 등대 홀령이라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제 아들이 남긴 길의 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폭우의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등대가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그 붉은 불빛이 바다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손에 노트를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울렸습니다. 주호야, 다 봤다. 다 읽었다. 이제 그만 쉬어라. 그때 등대 위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12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끊기지 않은 완전한 종소리. 그 소리가 바다 위를 울리며 퍼졌습니다. 바닷물 위로 작은 거품이 떠올랐습니다. 거품이 터지며 그 안에서 빛이 번졌습니다. 희미했지만 그 빛은 확실히 사람의 손 모양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는 파도 소리 대신 아들이 웃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길은 기억해요. 길은 다시 열릴 거예요. 그날 이후 등대는 다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간조가 찾아오는 3시 46분이면 붉은 빛이 바다 밑을 향해 한 줄기 더 깊이 뻗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한 번 울립니다. 휘익. 한 번뿐이지만 그 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바다에게 인사하듯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애가 바다에 삼켜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주호야, 오늘도 잘 있지? 엄마는 여전히 여기 등대 아래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대에 불빛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공기가 속삭이듯 말했죠. 괜찮아요, 엄마. 그날 밤 마지막 파도 소리 사이로 등대 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13번째 종소리. 가끔은요, 잃은 게 아니라 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기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길을 밝혀줄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